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밸런타인데이 특집일까요? 시장이 아주 달달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상호관세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발표된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이 달달하게 올랐을까요?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7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 올랐습니다. 또 S&P 500 지수 역시 1% 넘게 올랐죠. 다우보다도 나스닥과 S&P 500이 1% 넘게 오를 때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아집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5.7%, 그리고 엔비디아 3.2% 상승하면서 사실 이 두 개 종목이 최근에 양립하지 않았거든요. 하나 가면 하나 떨어지고 하나 가면 하나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둘 다 같이 손잡고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약간 실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텔 별로 믿지 않거든요 라고 했는데 와, 인텔이 3일 연속 7%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개별적인 이유들도 다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좋았다는 뜻이겠죠. 왜 그랬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려하던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시장에 크게 타격을 주진 않더라고요. 리시프로컬 타리프 또 이렇게 서명했다고 또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네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호관세라는 개념이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딱 그냥 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의 수입 품목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 해외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FTA를 체결했든 뭘 어찌 됐든 거기서 이제 예외 조항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뭐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 미국은 적자를 늘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외 국가, 예외 품목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유럽, 중국, 한국, 일본이 다 포함된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도 타겟팅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멕시코, 뭐 캐나다, 중국, 유럽 다음은 어딜까? 혹시 우리일까 했는데 우리가 타겟팅이 된 게 결국 상호관세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뭐 관세만 부과되면 그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각 국가마다 관세는 제로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규제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제도를 만든다든지 혹은 정부의 그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자국 기업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고 환율로 장난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혹시 미국에게 불리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자국에게 유리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국가들은 아마도 타겟에서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 안에 뭐 하나는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요게 커요.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미국에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미국이랑 거래하는 국가별로 불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해서 그거 하나하나 관세를 처음부터 다시 다 매기는 거를 과연 그들은 좋아할까요? 얼마나 일이 많아질 텐데. 그래서 그 일을 4월 1일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4월 1일 안에 여러분들이 미국 외 국가들에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다 와서 오든지 뭐 전화라도 하든지 뭘 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잘 봐줄 수 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너네 부가가치세나 보조금 주지? 그러니까 요거는 너네 관세 맞아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너네 요거는 잘 유리하게 처리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 안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4월 1일이라는 게 약간 유예 기간을 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상호관세 나오면서 보편관세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보편관세가 만약에 아직까지는 뭐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덕분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여기까지가 어쩌면 관세 시리즈의 좀
클라이막스가 아닐까라고 시장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상호관세에서 어제 우리 그 국내 증시에서 화제가 됐던 게 자동차 업종이었잖아요. 자동차 업종과 의약품 쪽에서는 관세 규제가 면제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품목별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동차 관세가 따로 그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또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나왔는데 만약에 요 정도 선에서 상호 관세로 끝난다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FTA로 인해서 서로 간의 자동차 관세를 다 제로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차를 사면 좀 좋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트럼프가 파고들면 이제 또 상호 관세를 맞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잘 협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가 가장 또 많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기아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아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오히려 해외에서 생산하는 양이 많은데 그게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서 기아의 주가가 어제 현대차보다 반밖에 못 갔던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이만큼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상호 관세로 끝나면 다른 그 유럽의 자동차들은 관세를 오히려 더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대차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GM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꽤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 따로 관세가 진짜로 나오는지 이번 주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로는 의약품 얘기가 왜 나오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의약품을 많이 수입을 한대요, 미국이.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 노보노디스크에서 이제 위고비 만들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GLP-1이라는 성분을 갖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량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일라이릴리도 같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GLP-1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GLP-1을 수입하는데 최근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들 위고비가 왜 유명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써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위고비를 못 맞게 되면 너무 물론 그 사람에게 비싼 건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관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조금 골치 아파지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기업별로는 여기 이제 이케아가 되게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쪽으로.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분명히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미국의 기업들도 기술력을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GLP-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가 되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시장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호 관세라는 것, 그리고 4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는 것, 자동차, 의약품 이런 품목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입장에서 골치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보편 관세가 얘기가 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달러가 또 하락했습니다. 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하락했다는 건 이제 뭔가 클라이막스가 좀 지나가고 있구나. 막상 상호관세라고 해서 열어봤는데 결국 지금부터 당장 시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4월 1일 지금 2월 중순인데 4월 1일까지 우리가 그 상호관세 때문에 걱정해서 주식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한숨 덜었다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에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았거든요. 0.4%, 예상치는 0.3%였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실업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경기가 탄탄하다는 거죠. 물가지수가 높았던 것도 경기가 탄탄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경기가 좋아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도 2%나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반등했던 탄력을 그대로 돌려놓는 금리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PPI 세부 내역에서는 분명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히 이제는 시장이 잘 소화해내고 있고 어느 정도 한숨을 덜었다라는 측면에서
달러와 금리가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조금 좋은 면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unprecedented, 이게 해석하면 전례 없는 이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왜 최근에 비아디가 딥시크 탑재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폭발시키면서 비아디 사상 최고가 넘었다,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기업들은 딥시크랑 계속 손을 잡고 있대요. 그래서 다 지금 뭐 펀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기술력들이 딥시크와 함께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의 어떤 방안을 좀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애플은 흥미롭죠.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습니다. 딥시크보다도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알리바바의 AI를 중국에서 유통되는 납품되는 아이폰에 탑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애플도 있다는 점에서 이게 중국 거 쓰는 건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외교적인 측면에서 애플이 중국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훌륭한 선택을 하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오픈 AI를 약간 압박을 하면서 챗GPT에 대해서 견제를 좀 놓는 모습입니다. 인수한다 그랬다가 지금 한 발 빼려고 하는데 그 빼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네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수익화하면 안 된다. 그런 기업으로 남아있으면 내가 너 인수 안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유지를 시킨 다음에 본인의 AI를 조금 더 키우려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칩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어가 메타가 아니라 ARM이긴 해요. ARM이 자체 칩을 만들어서 메타에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활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양해지면 엔비디아가 할 일이 없어지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엔비디아의 기반 블랙웰, 지금은 H백 호퍼를 쓰는데 블랙웰이 이제부터 점점 납품이 되기 시작했고, 간밤에도 HP에서 블랙웰 갖고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HP, 그럼 앞으로 이제 블랙웰이 점점 더 기반이 되겠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블랙웰로 엔비디아의 수익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딥시크가 가져온 풍경들은 AI에 대해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종목들 요거는 볼 게 없죠. 드디어 M7이 깨어나면서, M7 깨어나니까 다 같이 좋아집니다. 역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큰 역할을 해줬고요. 다른 쪽에서 좀 매물이 나오기도 했네요. 산업재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초록초록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 특징주는 그래서 또 AI입니다. AI 엠러빈이라는 종목이 무려 1년 만에 1000% 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죠. 이게 팔란티어랑 비교가 되는데, 그만큼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렇게 대박을 내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AI의 확장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시장에서는 어필이 되고 있고요. 실적으로 증명했거든요.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또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문과생들은 AI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AI 때문에 계속 밀려나기만 하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AI에 투자를 하는 방법, 덕분에 로빈후드라든지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거래소 관련주들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AI 시대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의 투자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 거래소들은 계속 돈을 잘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흥미로운데, 트럼프의 한마디가 이번에 국방비를 좀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곳곳에서 국방비를 늘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지금
너무 국방비에 많이 오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뭐 푸틴을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관세 때려놓고 어디 남의 나라 가서 설득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지금의 관세는 어쨌든 협상 카드고 점점 트럼프가 좀 유화적인 그런 인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찌됐든 국방비 줄인다니까 국방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방산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관세 얘기도 있었고 PPI도 사실 별로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 올랐죠? 네, 시장은 좋게 해석하는 건데 가장 큰 거는 네. 관세를 아주 가열차게 아주 빠르게 러시아에서 할 것 같았잖아요. 네. 뭐 상호 관세 무슨 뭐 맞아요. 했는데 뭐 한 4월 초까지 미룬다고. 그러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4월 1일까지 국가별로 완수하겠다고 네. 준비를. 그럼 아직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2개월은 아니지만 1개월 반 정도. 네. 그것 때문에 그게 가장 컸고요. 그게 큰 거군요. 그게 컸고요. 어저께 CPI 사실은 높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저께는 CPI가 높게 나왔을 때 해석가 어떻게 일부 했냐면은 이거 봐라 인플레가 만만치 않은 거다. 그쵸.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내는데 관세를 그렇게 세게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게 인플레가 신경이 쓰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PPI를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데 PPI가 표면적으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거죠. 먼스로 0.4% 올랐으니까 맞아요. 예상보다는 약간 올랐지만은 전월에 0.5%보다는 내려왔고 세부적으로는 뭐 금융이건 의료건 세부 종목은 나쁘지 않았고 어쨌든 전월보다는 내려왔고 근원은 0.3%를 예상 부합했고 그러니까 어저께 CPI 화들짝 놀랄 뻔했던 어저께 오전장에 대비했을 때는 PPI 뭐 세부적으로 보니까 큰 이슈가 아니구나. 그런데 관세를 때리는 거를 세게 때리는 걸 잠깐 뭐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검토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쵸. 관세를 안 매긴다는 게 아니고 관세를 하는데 하나하나 좀 차분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면 중국의 10%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정확하게 중국의 10%만 있는 거죠. 그러네요. 캐나다, 멕시코도 유예해 줬으니까. 그거는 이제 3월 4일부터니까. 근데 사실은 중국 거하고 캐나다, 멕시코까지는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네, 높고요. 일단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가 하려는데 끝나는 게 이제 자동차를 이해해 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 제약도 뭐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해서 한국의 자동차주로 해서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포드도 더 안 빠지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잘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뭐 국채 수익률을 걱정하는데 국채 수익률이 약간 내려왔죠. 맞아요. 이게 약간 신라니까 확 내려간 건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겁낼 정도는 아니고 일단 숨고 이렇게 하면서 2월 말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3월 달에 뭐 GTC 펀더멘털도 다시 돌아가서 그거 지켜보자라고 하면은 일단 오른 상태에서 빼질 않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딥시크에 대한 것도 사실은 1월 24일 날 나오고 예. 미국장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네. 다시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때는 충격이 컸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2%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면역이 아니고 관세를 하긴 할 텐데 속도와 그것이 스텝업이나 천천히 가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다 몰아서 다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한 시간적인 약간의 안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관세가 없어지거나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것도 뭐 한꺼번에 시장이면 4% 5%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데 지렁이 다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는 안 빼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안 비싸니까 2,580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미리 앞당겨 있는 거고 미국은 오늘 이제 그거를 확실히 어제 이어서 반영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세라는 게 뭐 시간을 좀 벌기는 벌었지만 멕시코랑 캐나다의 25% 관세, 뭐 품목별로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달 뒤에는 아마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이 상호 관세라는 것도 결국 4월 1일에는 뭔가 또 리스크로 또 작용을 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뭐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은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그거가 없어졌으면 주가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 당연한 거고요. 그게 없어진 거 아니고 계속 신경을 쓰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 뒤에 또 한 달 내지는 뭐 2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게 언서튼티로 남아 있는 거죠. 다만 어저께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서 제대로 안 보시거나 아니면 이게 넘어갔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뭐가 같아요. 있죠? 12일 날 하원에서 미국의 네. 공화당 그 하원 거기서 감세안을 발표했어요. 오. 감세. 10년 동안에 4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덜어주겠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덜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조 5천억 달러 갑자기 하늘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채워야 되는. 그렇죠. 네. 거기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일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의무 지출에서 2조 달러를 감축하고 네. 2조 예. 확보 가능성이죠. 예. 확보하겠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관세를 저기 IRA, 칩스 이런 거 각 아. 나라에 지원해 주는 거 보조금 주던 거를 그걸 없애겠다. 멈추면 그게 1조 5천억 달러예요. 거기까지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관세를 하면은 또 1조 3천억 달러.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메디케어는 내부적으로 막 싸우는 거니까 재놓고 네. 순수하게 관세 봅시다. 관세 뭐가 보면 중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이거 관세만 가지고 10년간 1조 3천억 달러. 다시 들어가요. 1조 3천억 달러 지금까지 한 거. 목표치 거의 다 채우네요. 1조 3천억 달러하고 아까 칩스, IRA 이런 거 안 주는 거 네. 다 안 준다 보세요. 그러면 그거 1조 5천억 달러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2조 8천억 달러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까 메디케어를 다 합치면 다 되지만 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시간 벌면서 조정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거 아까 그 메디케어 빼고 나면은 합해서 2조 8천억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데 2조 8천억 달러는 뭐냐면은 관세를 때리거나 예. 줄 거를 외국한테 안 주거나 예. 그럼 2조 8천억 달러예요. 예. 그럼 4조 5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 부족하죠. 그렇죠.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그쵸. 하셨어요? 부채 상한을 동시에 높여요. 어. 부채 상한도 같이 얘기했어요. 부채 상한 높이는 게 36조 1천억 달러인데 4조 달러를 높이는 걸 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높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부적으로? 어디서요? 미국에서 부채를 높이면은 국채 발행도 하고 하면은 뭐안 좋죠. 안 좋잖아요. 네, 좋을 그러니까 게 없죠. 부채 한도는 4조 달러 높여놓지만은 최소한 부채를 안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한테 관세 때리는 거 1조 5천억 달러, 그다음에 주기로 한 IRA 이런 거 1조 3천억 달러 그걸 확 줄이면은 네. 그러면 부채 4조 달러 올리는 상한선을 조금밖에 천천히 발행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우리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하는 걸 걔네들이 해야지. 그래야지 걔네들 부채 한도를 덜 쓰면서 가는 거고 그 인플레를 저지시키거나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도전인 게 네. 인플레를 높이지 않으면서 관세 부과를 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이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세부적으로 좀 더 복잡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를 빨리 올라가는 자기네는 데프시트니까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에서 임팩트보다는 남한테 주기로 한 거 보조금 안 주고 딴 나라 IRA 이런 거 안 주거나 예. 우리한테 관세 때리는 것 중에서 가장 만만한 녀석들 그걸 멕시코, 캐나다부터 때리는 거예요. 그 차이나 때리고 딴 나라는 천천히 하지.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채를 좀 높이는 거하고 관세 때리는 거 이거를 양면적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딱 봤을 때는 그럼 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각국의 이제 인더스트리별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쟤네가 그쵸. 부채 그런 거는 고민이 부채 올리면 우리 관세 덜 때리니까 좋은데 부채 올려갖고 걔네들이 미국이 인플레 되면 다시 주가가 내려가면 우리도 영향받아.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간다. 근데 지금 4월 1일까지 밀어놨다는 것은 그때까지 좀 세밀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 잘 기다리는 지금은 잠깐 쉬어봐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좀 나올 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렇죠. 지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아니 약간 조금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왜 갑자기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까? 네네.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CPI는 저기 높게 나올 거로 생각을 했고요. 어. 사실은요. 유가가 많이 안 내려가면은 유가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면 사실은 5월, 6월 지나갈수록 YOY는 CPI는 다시 올라가요.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그렇겠죠. 이 4월 이후로 네. 그렇죠. PPI는 그거를 선행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PPI 선행은 CPI보다는 덜 올라갔어요. 우려보다는. 거기서 뭐 내부적으로는 뭐 우리 뭐 의료하는 거, 금융하는 거는 조금 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니까 PPI는 넘어가고 예. CPI에 대해서는 안심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세를 부과시키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아전 인식해서 그것도 뭐 전혀 틀린 거 아니니까 그거는 같이
됐고 거기에 CPI 그런 게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 못하면 저기 그 관세 부과도 천천히 하거나 좀 메저드하게 가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자동차도 예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는 저기 니고시에이션 택틱이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뭐 주고 안 주고 관세 때리고 메디케어 어떻게 줄이고 해가지고 부채를 한덜 덜 내고 이런 복잡한 택틱을 신중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트럼프는 현실적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일단 주가 그럼 빼지 말고 가봐. 근데 없어진 거 아니니까 한꺼번에 5% 6%는 못 가겠어. 밸류에이션도 22배에서 23배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되게 똑똑해진 거네요. 그러면. 저도 알면 다 똑똑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 이게 원래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날이 아닌데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네. 요렇게 로직이 되겠구나라는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많은 투자자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네. 점에서 되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스마트해진 투자자들의 모습이 좀 다 공감은 느껴져요. 안 할 거예요. 아, 주도가 그렇겠죠. 그렇게 가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렇겠죠. 예, 시장이 그렇게 가니까 그런가 보다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종목 얘기를 좀 네. 해보면 M7이 간밤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이렇게 같이 급반등하는 날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M7이 힘을 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 오는 건가요? 사실은 오늘은 어저께부터 냈는데 제가 어제부터 다른 방송에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할 것 같은데 그 퀄리티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어떤 게? 미국 주식이. 오. 테슬라는 저기 자동차 그 관세 해결해주고 네. 그래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고 그건 어. 하고 봐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메타가 지금 19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19일 연속이 오늘까지.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19일 연속. 네. 그 딥시크 하고 나서도 지금 근데 19일 연속 상승했는데 그 폭이요 엄청 상승한 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맞아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조금씩. 13%밖에 안 올랐어요. 19일 동안 연속 올라 13% 올랐어요.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일단은 가장 안정적이다는 거예요. 메타가? 애플은 아이폰 온 디바이스 어떻게 할지 왔다 갔다 하고 예. 엔비디아는 딥시크 때문에 신경을 쓰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신경 쓰는데 아. 딥시크 나오면서 뭐예요? 오픈 소스 AI에 대한 거는 메타가 갖고 있네? 메타는 신경 쓸 게 없네. 그렇죠. 예. 근데 메타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게 광고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는 경기랑 관련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가 갑자기 팍팍 늘어나요? 아니죠. AI를 활용해서 메타의 광고가 올라간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뭘 아마겟돈인가? 안드로메다? 무슨 뭘 엔비디아와 같이 개발한 그런 거를 도입해서 예. 광고의 효율성인가? 이거 품질이 8% 개선되고 뭐 광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at the end of the day 주가적으로는 PER로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지금 한 23배 정도 돼요. 예. 싼 건 아니죠. 우리가 뭐- PER 광고 회사예요. AI 오픈 소스 AI지만 23배면 그냥 광고 회사로 봤을 때. 그치. 예. S&P 500 평균 정도인데 23배가 22배가 나는 23분의 1로 해보세요. 그게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주가 수익률 4.5%예요. 4.5%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이 주식 살지 아니 미국 주식 살지 메타를 살지는 국채 수익률보다 그렇죠. 높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23배 되니까 목이 차는 거예요. 근데 광고라는 걸 넘어가면 오픈 소스 AI의 가시적인 게 우리 내러티브가 넘버로 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확 한꺼번에 뭐 10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안 늘어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엔비디아, 애플 주가들이 30배 이상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 뭐 미국에 무슨 뭐 제재하고 뭐 하는 거야. 엔비디아도 신경 쓰이고 애플은 미국에서 뭐 저기 온 디바이스 해야 되는데 뭐 일본 알리바바 뭐 한다 하지만 그거 하기 전까지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0배 맞아요. 가면 불편한데 오픈 소스 AI는 메타는 꾸준하니까 그냥 안 파는 세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뭉쳐지니까 미국장이 23배에서 안 빠지는 건데 국채 수익률 4.5하고 딱 강하니까 국채 수익 4.6 가면은 주식시장이 안 매력적이고 4.5 밑으로 내려가면 22, 3배는 아직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여기 4.5하고 그다음에 요거 23배하고 PER이 완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7이 그 계속 주춤주춤 거렸던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결국 높은데 그게 사실 금리가 높으면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정도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4.5%와 PR 23배 기준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는 안 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저렴한 국내 증시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24일 1월 20일 추석 직후에 예. 부정 직후에 우리는 지금 2.2% 가까이 올랐죠. 미국장은 멈췄고. 그렇죠.
맞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3%인데 한국장은 반도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반등을 하려고 모색하고 하이닉스 앞서가니까 전체적으로 조선 이런 거 다 합해서 해서 시장의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1.8% 올랐어요. 1월 24일 대비했을 때 미국장은 멈췄고 반도체 필반은 맞았는데 그건 한국 밸류에이션이 안 비싸서 PER 8.3배, 4배 하다가 8.7배까지 간 건데. 근데 우리도 아주 쌀라면은 넘버가 나와야 되는데 넘버 나오는 주식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넘버 나오는 주식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오션이나 뭐 맞아요. 현대중공업이나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미국에서 러브콜 아니더라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현대 로텀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7반 되니까 주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오른 상태로 그러네요. 2600을 오늘 눈앞에 딱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음 주는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번 주까지 우리 뭐 실적이 다 나왔죠. 조선 뭐 기자재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CPI, PPI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나왔어요. 이벤트가 거의 지나갔네요. 네. 그리고 나온 거 다음 주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입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은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미국이 하루 쉽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라 해가지고 네. 쉬고요. 그리고 아마 한국 우리 금통위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헷갈리는데 뭐 우리 개별 실적이나 이런 이벤트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건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올 실적. 때까지는 네. 지금 상태는 약간 소강 상태라 보여지고요. 그게 가장 크고요. 일단 아까 자동차 제약 상호관세 보류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혹시 또 나오는가? 이런 상태에서 금방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잠깐 날 때 뭐가 나왔냐면 반도체 칩스 보조금 어쩌고저쩌고 안 준다고 맞아요. 안 줄 수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빠지면 사십시오. 삼성전자가 그거 받은 게 45억 불이고 지금 이미 받았어요? 받기로 나눠서 했죠. 받는 게 아니고. 받기로 했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45억 불.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4억 5천만 불인데 하이닉스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만 하이닉스가 오늘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발락하면 어저께 쓸데없이 약간 많이 올랐어요. 한꺼번에. 그러네요. 옵션 만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날 약간 빠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까 45억 받기로 해서 왜냐면 오늘 미국장이 다 좋았는데 TSMC만 2% 이상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변수네요. 트럼프가 이 반도체 중국 보조금 주면 안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임팩트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는 그거 아니더라도 수율 잘 안 나오니까 미국 공장 빨리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반도체 관세를 매기면 다르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 관세면 거기 빅테크 업체들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거 늦추고 뭐 어쩌고 하는 이거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다는 정도로 하면은 임팩트는 특별한 거 없고요. 대한민국 돌아갔을 때는 오히려 탄핵 전국, 조기 총선 전국이 어떻게 되는지가 오히려 분위기에 이제는? 그다음에 그 뭐죠? 우리 그 저기 그 추경 네. 30조 요 정도만 보시면은 글쎄요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2,500 초반까지 내려가는 일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알겠습니다. 2600을 안착하는지 여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뭐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 요인도 있네요. 계속해서 걱정도 기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법무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간밤에 발표된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없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드디어 상호관세라는 개념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그렇게 뭐 친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다시 뭔가 새로운 관세가 등장했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기 때도 잠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약간 돌아온 느낌이더라고요. 간밤에 발표된 내용들의 혹시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특징을 몇 가지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현실화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이런 동맹국
한국에서도 사실상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된다. 이 일각에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제품의 98%는 무관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가 와도 사실상 뭐 관세가 0%인데 서로들 0%인데 뭐 이게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겠느냐? 그쵸. 영향은 덜할 거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밝혔던 상호 관세의 핵심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비관세 장벽도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걸리더라고요. 예, 네. 비관세 장벽은 뭡니까? 결국에는 환율 따져 보겠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세 제도, 그 나라에 있는 조세 제도를 뭐 들여다 보겠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세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겠다. 그 다음에 뭐 환경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 기업이 이런 환경 규제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관세가 아니라 다른 부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는 FTA 맺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상호 관세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게 됐다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확실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국가별로 다르다. 요것도 이제는 미국에서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4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4월 1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 보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은 왜 상호관세 카드를 계속적으로 꺼내 들으냐? 이것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그다음에 관계자의 목소리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국가 부채를 축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통해서 국가 부채를 이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세 공약을 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 재원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세 번째로는 미국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이 제조업을 더 많이 발달시키겠다. 한마디로 미국 제조업을 키우겠다라는 게 이번 상호관세 얘기 나왔을 때의 관계자 목소리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의도를 이제 파악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사실. 그렇죠.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상품 무역 적자가 지금 1조 달러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콕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이제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증시에 뭐 전혀 악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4월 1일까지 시간을 좀 벌었다고 하지만 그 시간 번 과정에서 뭐 우리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동할지도 사실 잘 의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네. 이게 되게 제 기준에서 해석했을 때는 미국이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트집 잡으면 그냥 관세 때리겠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번에 이제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냐면 네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비관세 장벽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특유한 조세 제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본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세인데 캐나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계 기업, 구글이라든지 메타 쪽에다가 5억 달러를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거죠. 예, 불편하죠, 되게. 예.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가자. 이거를 가지고 아마 지렛대 삼을 거예요. 협상의 교두보로 삼을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규제도 이번에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EU 쪽에 아마 집중할 거로 보고 있고, 환율 얘기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딱 우리가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대미무역 흑자로 본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네. 최근에 그 미국의 제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9번째 무역 흑자국입니다. 미국 상대로 해서. 뭐 일본, 그러니까 중국이 1위고요, 당연히. 예. 그다음에 EU고. 그러다 보니까 대미 흑자가 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네 번째로는 역외 세금에 대해서도 좀 보겠다. 역외 세금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과도한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트집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아마 미국에서 이제 볼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환율이라든지 역외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세제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까지 우리가 뭐 관세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주식시장 그렇게 영향받지 않았거든요. 예.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호 관세가 나오고 난부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특정 섹터들에 대한 그렇겠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뭐 로비하고 조금 이렇게 좋게 보여주면 요거는 빼줄 수도 있어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제는 품목적으로 계속 좀 더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시장이 판단을 해주겠죠. 오늘장 분위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가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 상호 관세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게 뭐 보편 관세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알루미늄 철강에 개별적인 관세도 들어갔고 뭐 자동차 따로 관세 부과한다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상호 관세는 트럼프식 상호 관세는 이번에 이제는 어젯밤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나왔고요. 네. 상호 관세라는 건 결국에는 똑같이 가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뭐 인도 같은 얘기를 조금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봤을 때요. 인도에서 미국으로 갈 때 관세가 5%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가 무려 39%나 붙어요. 이거는 뭐 불리하네요. 그렇죠. 똑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럼 네. 우리가 5% 관세하면 니네도 5% 해라. 이게 상호 관세입니다. 오토바이는요. 뭐 인도에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 관세가 2.4%인데 미국에서 인도로 갈 때는 100%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열받죠. 그렇죠. 이게 상호 관세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가자. 2.4% 받으면 니네도 2.4% 해. 예. 라는 게 상호 관세입니다. 이게 이제는 상호 관세고 보편 관세는요.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 그냥 무조건 책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추가 관세입니다. 보편 관세 들어가고 거기에 25%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가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근데 이제는 철강과 알루미늄 우리가 과거 사례를 좀 본다 그러면 일기 때였어요. 그때 2018년도에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철강 25%, 그랬었죠. 그다음에 알루미늄의 10%. 예. 이게 관세를 부채겠다 했을 때 우리 그때 쿼터제로 풀어냈거든요. 맞아요. 15년도와 17년도의 평균치의 70%, 263만 톤 정도의 쿼터제로 묶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비관세, 그 넘어가면 관세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렇게 뭐 25%의 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책정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분명히 이 쿼터제에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쿼터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손을 볼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관세 부분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재밌는 사실이 이제 어제 이제 외신에서 하나 나왔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미국 업체들도 철강 잘 만들어내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가 철강의 5위 수출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도 5번째로 많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도 장에 만들어냅니다. 철강 같은 경우가.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미국 철강 업체가 관세를 감안해서 한마디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네. 지금 가격을 높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제철이 예를 들어서 관세를 25% 적용하고 네. 들어가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자신감이 거예요?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아마 협상력을 또 증대시킬 수 있는 있겠네요. 거죠. 예. 예. 거봐라, 니네 이렇게 하니까 물가 이미 올라가지 않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단점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라는 게 참 흥미롭네요. 어차피 관세 올라가고 철강 가격 올라갈 테니까 미국에서 우리도 철강 지금 올리자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죠. 뭐 미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게 결국 미국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트럼프에게 또 역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의회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여론적인 움직임에서 뭐 물가 걱정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거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왜 자꾸 관세 얘기를 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3월 12일,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3월 12일에 유예기간을 뒀고 이제 지금 나오는 보편, 그러니까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4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그렇죠. 뒀단 말이에요. 네. 그 뜻은 뭐냐? 그 안에 교두보를 삼아서 이 관세라는 교두보를 삼아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가려는 제도거든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상 이제는 본인도 압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관세 책정하면 인플레이션 다가올 거고 지금 보시면 연준에서 이번에 FOMC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 동결 분위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동결한단 말이에요. 트럼프도 모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속뜻은 분명히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한 교두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에 나오는 관세 정책을 고스란히 다 25% 관세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국가별로 다를 것이고요. 아마 품목별로도 다를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네네. 그럼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러면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작년 기준을 봤을 때 수출 1위입니다. 2위가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자동차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다른 협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반도체는 걱정 안 합니다. 반도체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 안 하면 미국 IT 기업, 전자기업 어떻게 할 겁니까? 디램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가뜩이나 이번에 하반기부터 아마 이제 PC 교체 수기가 돌아오잖아요. 윈도우 10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반기에 업데이트 안 되거든요. PC 교체 수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디램이 들어가죠. DDR5가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의 무기네요. 어떻게 답이 보면. 없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관세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답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딜을 이뤄갈 것이라는 거죠. 겁을 주고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포인트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별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뭐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했고 자동차는 계속 언제 또 트럼프가 얘기할지 모르니까 조금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네. 말씀한 것처럼 단순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어디서 철을 갖고 오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갖고 사실 현지에서 만들거든요. 현대제철이 만들어서 네. 갖다 써야 되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 25% 철강에 대해서 관세, 특히 알루미늄, 철강은 현지에서 대체가 된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현지에서 대체가 안 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25%의 관세가 붙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원가 경쟁력이 사실 잃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붙네 안 붙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이런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에 전장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뭐 철강, 알루미늄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원가가 높아진다 그럼 당연히 소비자가가 높아지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과의 어떤 원가 경쟁에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가 뭐 이번 관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일각의 시각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단순히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도 같이 봐야 되는 왜 종합 작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뭐 트럼프의 의중을 어떻게 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입장에서는 계속 대안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또 정의선 회장이 뭐 트럼프 아들이랑 뭐 골프를 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뉴스 플로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다른 것들은 다 격가지고 목표는 중국이다라는 네. 얘기도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저는 결국에는 사실상 이런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이런 어떤 장벽을 세우는 게 워낙 그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번에 딥시크 이슈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우리는 입장에선 충격 그러지만 미국 입장의 현재 목소리를 들어보면 엄청난 충격이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AI가 이제 미국이 1인 줄 알았는데 그쵸. 알고 보니까 중국이 너무 잘 만들고 특히 이제는 미국 부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까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모든 산업에서 지금 중국이 치솟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라는 어떤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중국에 대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그다음에 10%의 보복 관세. 보편 관세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을 누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곁들어서 이제는 다른 나라도 이제 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이번에 인터뷰 나왔을 때 어떤 걸 느꼈냐 그러면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 단순히 그 품목에 대한 관세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의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담당자가. 그 뜻은 뭐냐면 이런 관세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의 어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접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쉽사리 뭐 풀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관세가 계속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해결 방안들을 각 나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조금씩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시장 영향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리스크로 다가왔기 때문에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철강 관세가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딜사이트인 월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